자, 막내딸 시신 5시간 방치를 했습니다. 경찰 사망 시점을 정정을 했군요. 자, 안산 인지극 사건인데요. 자, 물론 언론마다 약간의 그 시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고 별거 상태지만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았지만 의붓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작은 딸, 둘째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옆에 두고 큰딸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언니는 여동생이 숨진 그 시신을 보면서 의붓 아버지의 협박,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됐습니다. 자, 한번 악몽의 23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일 오후 3시에 전 남편이 자택에 침입을 했습니다. 밤 9시에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예. 전 남편의 자택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그 자신의 부인 전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통화가 불발이 되니까 다음날 오전 9시 38분쯤에 막내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뒤에 오후 2시 반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부인이 뭐 불륜을 저지른다 뭐 이런 의심을 했다라는 것이 저런 인지극을 벌인 이유이긴 하지만 평소에 그 의붓딸이라고는 하지만 그 막내딸이 뭐 삼촌 아빠 하면서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으면 재혼을 했으면 몇 년 동안 봐왔을 텐데 어떤 심리면은 그런 막내딸, 어린 막내딸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막내딸을 그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 부인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뭐 부인이긴 하지만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응징을 하고 처단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관계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상당 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다리에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원상적인 회복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내가 처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붓딸 자체를 내가 생각하는 법적인 나의 가족, 딸로 생각하지 않고 역시 처단하고 공격을 해야 할 그 부인의 같은 편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공감 능력이 없이 사실은 그대로 가학행위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별 살인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작년 재작년에도 뭐 그 울산 두 자매 그 살인 사건도 일정 기간 사귀다가 그 당사자 뿐만이 아니고 그 동생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살해를 했죠. 그래서 과거 같은 어떤 뭐 사례에서 보면은 심지어 그 당사자가 갖고 있던 애완동물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살해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딸을 나의 딸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응징하고 처단을 해야 할 단순한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해서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게 보면 이 지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폭언하고 협박하고 이랬던 것이 꾸준하게 있어 왔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첫째 딸을 살해하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신 거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딸을 데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수신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처증 증세를 심각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게 조금 평상시에는 어떤 뭐 폭행 이런 것도 발전하진 않았지만 이날 이게 좀 의처증이 더 심해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사실상 그 가정 폭력의 극단적인 상황을 한 것이죠. 즉, 매 맞는 아내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내에 약 30%, 40%에 그 육박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느끼는 생각을 하거나라고 하면 이제 공격 행위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사실 그 사전에 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에 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스토킹 방지법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사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 상황이 있으면은 경찰 관서 등에 그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치유를 하고 격리를 시킨 조치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스토킹 방지법에 관한 그 문제는 다른 형법으로도 의율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것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법안이 올라갔다가 폐기되고 했었는데 그 외국에서도 사실은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풋볼 선수 오제이 심슨도 사실은 그게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끔찍한 살인까지 갔던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를 만약에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 폭력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느냐 이 논의부터 사실 시작되지 않나. 자, 그런데 저 피의자가 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나는 정신질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감형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 범죄의 동기일 네. 뿐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감형되지 않고요.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 2명의 네. 그 피해자를 살해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계속 나온 얘기처럼 네.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이긴 네. 하지만 네. 이미 뇌병변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네. 살해했고 네. 또 막내딸 예. 그래도 결혼 생활 7년, 8년 정도 네. 동안 계속 그래도 어쨌든 의붓 딸로서 함께 보아왔던 그리고 아주 어린 네. 딸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는 그 이 피해자 첫째 딸의 네.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봤는데요. 예. 친부가 그 전날 사망을 했고 그렇죠. 바로 목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네. 이것은 그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도 잘 못하는 예. 뭐 실어증 증세까지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 이것에 대한 치유를 반드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런 경우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떤 정신 치료 같은 걸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나요? 그냥 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이제 법이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심적인 외상을 치유하는 뭐 이것이 이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의 네.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네. 이번에 단발적인 그 치유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네. 이 그 첫째 딸이 네.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같은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뭐 앞서 이웅혁 교수님 말씀했지만 뭐 이별 사례라고 하지만은 사실 또 가족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 가족이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요. 지난 2013년 보면은 1142건의 살해 사건 중에요. 가족 살해, 가족끼리 살해한 게 56건, 전체 살인 사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 높냐 안 높냐 기준을 봤더니요. 미국은 2%, 영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 그럼 우리 가족의 어떤 가족 관계 파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원래 국민 정서가 가족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애착, 집착, 가족에 대한 그런 이제 맞습니다. 마음이 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의 장점이었어요. 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것이 계속 급속도로 이제 해체가 되다 보니까 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도 이제는 가족에게 풀게 되는 그런 그걸로 네.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 간에도 이 핵가족화, 해체에 맞춰서 가족이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도 너무 집착, 애착보다는 네. 조금 나와 그래도 엄연히 다른 어떤 독립된 인격체다라는 걸로 봐주고 또 예. 존중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인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면 뭐 20살만 되면 독립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살 아니고 요즘 같으면 30살 후반 중반까지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학 학자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 뭐 집 이런 것도 다 부모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심각해지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급증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부모들이 내가 떠나면 아이들이 불쌍할까봐 네. 부모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지금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가장의 책임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어려운 시절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발현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나의 다른 가족들,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같이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좀 경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삶이 팍팍하다 보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극단적인 범죄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사회적인 전체 측면에서 단순한 범죄 대처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도 전체적인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 이게 다 엄마 아빠 탓이에요. 내가 잘못되는 걸 뭐 이런 자식들은 생각할 수 있고 부모들은 세모녀 사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녀는
자녀의 저승길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소유물적인 생각들이 이런 가족 살해 비율이 좀 높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